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화환을 보내서 축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동국대 여해연구소 소장 김광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국대 여해연구소 제2회 학술 심포지엄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내빈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길기영 서울시 중부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여해연구소 이인재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노영구 국방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또 발제를 맡아주신 이경식 전 육군본부 리더십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발제를 맡아주신 노성석 동국대 여해연구소 학술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 행사를 위해서 멋진 사진 촬영 봉사를 해주신 박재범 사진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해연구소 이사장 이인재입니다. 윤재웅 총장님, 길기영 부장님 이하 많은 내빈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봉수하게 되어서 크게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치유는 빼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 1531년 이해가 이제 중종 25년인데요.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인구가 그 당시 387만이었습니다. 16년 후 1547년 명종 2년 그 당시 조선의 인구는 416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1592년에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임진왜란 발발 시에 조선 인구는 약 500만으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자 해독률, 또 거꾸로 말하면 문맹률인데 문맹률은 어떤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믿기 어려운 수치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문맹률이 2, 3%로 떨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에 정부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쓰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소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 잡지, TV, 라디오 같은 거 없었겠죠. 고속도로, 철도 없었고 전신전화 이런 교통 통신 체계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열악한 정보 통신 체계 하에서 그 일반 국민들이 전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피난을 가야 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물며 이순신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매적을 쳐부수었나 하는 것을 파악할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당해 지역 주민들과 소수의 그 관련자 외에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순신이 누구이며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 하는 것은 대부분 부세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순신이 성무 1등 공신으로 초대된 것은 그나마 선조의 치세 중에 이루어졌지만은 그가 충무공으로 시호를 받은 것은 인조 때였고 영의정으로 추승된 것은 정조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의 업적 평가가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국가의 자원에는 지하자원도 있고 수산자원 같은 자연자원이 천연자원이 있고 관광자원, 문화자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적 자원인데 아직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영국은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인도가 바꾸지 않겠다고 했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시자 혹은 나폴레옹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을 임진왜란 중에 일본 수군을 격파한 해군 명장 정도로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침략을 분쇄함으로 해서 히데요시의 명나라 정복 나아가서 인도 침략 야요까지 분쇄하여 동양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영웅인 것입니다. 저희 여해연구소는 이러한 이순신의 진면목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이순신 탄신 5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1차 목표 연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시 보는 인간 이순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너무나 저평가되어 온 이순신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 인물을 재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에는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네 분의 사계 권위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때로 자위적 이미지를 통해서만 알려졌던 이순신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생생하게 비춰보기도 하고 또 문무겸전의 장수로서의 이순신, 군사 천재로서의 이순신, 그리고 그의 일기를 통해 본 인간 이순신의 내면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려 합니다. 네 분 모두 사기의 권위자이시긴 하지만 발제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순신의 전모를 완벽하게 조명할 수는 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자산인 이순신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데스크는 물론이고 플로우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재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사실 동국대 여러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윤재웅 총장님께서 여해연구소에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신다는 것은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윤재웅 총장님 모셔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축사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해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여해연구소가 무슨 연구소인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이인재 이사장님도 만나 뵙고 우리 김관영 소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듣자 하니 여해는 이순신의 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 맞아. 동국대학교에 이런 연구소가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학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한민 감독님 나와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 번 이제 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연은 김진규라고 하는 영화 배우였던 것 같고요. 그 무렵에 이제 김진규, 박노식, 장동희, 허장강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던 그런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이런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일본 외적에 이제 조총을 맞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기가 떨어진 우리 그 조선의 이렇게 군사들을 향해서는 죽기로 맹세하면 살고 살기로 맹세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어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행사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포스터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죠. 이걸 조각하신 분은 김세중이라고 하는 조각가신데 어제 마침 별세하신 시인 김남조 선생님의 부군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인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보는 인간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 자리에서 몇십 년 전에 한 50몇 년 전에 그런 어떤 추억서부터 바로 어제 이르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여해연구소의 기본적인 출범의 목적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단순한 그런 어떤 구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이거를 누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여해연구소에서라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2045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2045년까지 한 20년 이상 꾸준히 노력을 하면 인간 이순신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평가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발언을 가지시고 이게 출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구소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연구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가도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저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충남 아산에도 여러 번 가보고 다양한 제가 젊어서 풍수 공부를 조금 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산소에도 가보고 이랬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소장님께 그 이사장님께 혹시 덕수이시 문중이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시 문중이었는데 그 안양 그 현충사의 일부 그 어떤 그 운영하는 과정에 덕수이시 문중에서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넘어가는 게 어쩌느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이 며칠 전에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자행됐고 그 많은 인명들을 사실은 구원하는데 제일 큰 공로를 세운 분은 나라의 임금님이 아니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장군이기 이전에 훌륭한 이렇게 생명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분은 단순하게 그냥 부장만이 아니고 글도 훌륭하게 잘 쓰시는 그야말로 문무겸전을 하셨던 그런 어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이렇게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잘 조명하게 됐을까라고 그 인연을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나라에 굉장히 많은 스님들께서 승군으로 이렇게 임진왜란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나라를 구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실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역시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스님들은 신분 자체가 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도성 출입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좀 배운 사람들은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불살생의 어떤 계율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께서 오직하면 전투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온몸을 바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라든가 하시는 분들께서 외교관 역할까지도 다 사실은 하셔가지고 일본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도 한 3,000명쯤 이렇게 귀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라든가 이수신 장군이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어떤 이런 종교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직책을 떠나서 다들 휴머니즘에 입각했던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심포지움이 더 역사적인 의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윤재훈 총장님의 멋진 축사 잘 들으셨죠? 예. 총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먼저 이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김한민 감독님도 오셨고 그렇게 해서 앞에 계신 발제자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총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촬영 좀 부탁드릴게요. 여행연구소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행연구소 화이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울시 중구의 의장이신 길기영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윤재욱 총장님이 60년대를 해상하시면서 그 명배우들을 얘기를 했어요. 김진규, 동야 배우님들, 또 정말로 거대 배우님들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 보면은 성우 이순신 장관 역할을 맡은 게 김명민 배우님, 유재용 배우님, 또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두 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축사하는 영광을 받은 부분은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태어나신 곳이 제 지역구의 중구입니다. 지금 인현동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탄신이라든가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행사할 때 늘 우리 지역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사회 이런 데서 그냥 거대하게 행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중구에는 지금 117주년이 되는 이 동국대학교가 정말로 보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심포지움도 이런 보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말 뜨시는 자이기 때문에 먼 거를 안 보고 이렇게 스피치하는데 좀 적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고수 제2학술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서 이순신 골든벨이라든가 역사, 유적 탐방, 웹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데 정말로 앞장서 오신 우리 여해연구소 이인재 이사장님과 김광용 우리 소장님 여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우리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제4대 해전 중에 하나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할 정도로 이미 세계 속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탁월하고 뛰어난 전략 전술의 대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풍전 등화에 이기해서 나라를 구한 애국 중정의 정신과 고결하고 청빈한 인품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깊고 감동적인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역사 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살아있고 변치 않는 시대 정신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 공단에 근무를 했을 때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에 가면은 꼭 한 꼭지에 성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세요. 그냥 그때는 뭐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생각 없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정치 선출직들이 이런 생각이 나죠. 죽기 살기를 싸워라. 생즉사, 사즉생.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서 조금 책자를 들여다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정말 수양자의 모습이 있었다. 이런 전쟁 와중에도 부모님의 생각이 나서 꼭 찾아가고 문안 인사를 드렸고 예법을 중시하고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수양자의 모습, 거기에다가 전략가의 모습도 이제 같이 경비를 하신 겁니다. 밝은 해안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가가 뛰어났다. 이런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장의 모습입니다. 지장, 덕장 많이 있는데 덕장의 모습으로 항상 겸손을 하셨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 그런 내용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무관 백성을 국민적으로 만들어가는 목민관리의 모습도 우리 이순신 장한테 배우셨다. 이런 말씀을 강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이순신으로 널리 회자되도록 여의연수 활동이 발전적인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심포지엄을 통해서 널리 알려주고 우리가 새기면서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학술 심포지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해연구소는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소속입니다. 오늘 아까 수업이 있어서 그 문과대 학장님께서 늦게 오셨는데 노대한 문과대 학장님의 간단한 그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의사가 길어지면 이게 본론에 힘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해연구소가 문과대학 인문학연구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 존경하고 제가 몇 번 만나면서 늘 인품에 감복을 합니다. 이인재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소가 심포지엄부터 해가지고 뭐 갖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문과대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 김광엽 소장님께서도 또 모든 실무부터 기획 이런 것들 다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한민 감독님, 그다음에 노영우 교수님, 이경식 센터장님, 노순석 선생님 네 분 소중한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인재 이사님께서 직접 또 좌장 역할까지 해주셔가지고 더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카톨릭대학에는 이순신 학과가 현재 개설이 돼서 이순신 학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학과까지는 개설하지 못했지만 이 여해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또 다른 다양한 방면의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순신 학을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화시키는 데까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의 또 지금 해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길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술 심포지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인간 이순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진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의 발제자가 각각 20분씩 발제를 하신 이후에 이인재 이사장님께서 좌장으로서 약 40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 받은 걸 가지고 종합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여러분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감독님이시죠. 김한민 감독님께서 영화에 비춰진 인간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학생 심포지움에 영화 감독이 와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우리 이순신 장군 남중일기 저서로 너무나 진실되고 진심으로 연구하시고 책을 저술하신 우리 노순석 소장님하고는 좀 막역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술 한잔도 하고 해서 이제 응했고, 다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냐면, 이순신 장군을 제가 영화를 3부작으로 계획할 때 어떻게 이분을 화석화시키지 않고 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의례적으로 기억하는 이순신의 그 틀 내에서 이분을 좀 탈피를 시킬까, 또는 좀 뭔가 입체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대의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 이순신에 대해서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사실 영화를 만들 때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좀 더 난중일기에 가깝게, 그리고 좀 더 해전의 어떤 제독으로서, 그리고 해전을 총지휘했던 어떤 장수로서, 그리고 임진왜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느낌들을 좀 포커싱하면 훨씬 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이고,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영화도 그런 관점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좀 더 다른 시각, 그 다른 시각이라는 건 삐딱하고 이런 시각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으로서의 어떤 실존으로서의 어떤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나오는 이순신을 이제 제 나름대로 들여다보니 이순신 장군은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1500년대 16세기의 어떤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순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분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선의 특히 16세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학과 기학이 서로가 이제 굉장한 논쟁을 벌이던 이제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특히 성리학적인 사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근대적인 인물의 이게 잘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들켰네요, 누군지. 네, 그래서 이 인물에서부터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이었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고, 이 인물이 이순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어떤 그 맥락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 이 인물이 나왔던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얼마 전에 허무하게 죽은 이제 아베 신조가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의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쇼가션주크라는 그런 송화촌숙이라는 작은 사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근대적 일본의 지식인들, 우리가 흔히 파악하는 우익적인 지식인들을 많이 이제
배출을 했죠. 그리고 본인도 메이지 유신을 이제 시도하기 직전에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많은 이제 이 사람을 추종하던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 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당시에 이제 물길고 뭐 이렇게 불 떼고 했던 그 천민 중에 한 명이었던 하야시 리스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바로 이제 이토라는 그 자손이 끊긴 그 집안의 사무라이 집안에 입적을 하고 양자로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개명하고 등장한 인물이 이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을 이제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 양반의 야마구치현이 당시에는 이제 그 조슈 그들 말로 조슈항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데 그 조슈라는 지역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한가운데 있었던 번이었고 또 한 군데가 이제 그 사초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메이지 유신의 아주 주역들이 되는데 그 또 하나의 그 번이 이제 사스마번, 네, 큐슈에 있어요. 네. 이 두 군데가 이순신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이순신이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을 진행할 때 그 이순신과 싸웠던 주 적장이 사스마번의 맹주였던 시마지 요시루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조슈번의 당시에 이제 다이묘였던 인물이 바로 또 정유재란 때 직산 전투까지 치르면서 맹렬하게 한양의 손조임금을 잡으러 왔던 아주 주장 중에 한 명이었던 모리 히데모토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인물의 그 지역이 그들의 어떤 지역적인 연고 지역이 바로 조슈본과 사스마본이었고 1598년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죠. 그 노량해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혹자들은 뭐 한 2만의 왜군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상을 당하고 우리도 물론 장군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천 외성을 마지막 점거하면서 이 전쟁 7년의 기나긴 전쟁이 이제 끝이 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일본에서는 이제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그 내전에서 이제 동군의 이제 주장이었던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와 그 다음에 서군의 주장이었던 8살 먹은 히데요시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옹립하는 이제 그 서군들의 전쟁이 되는 거죠. 세기가라라는 데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역사를 좀 아시겠지만 그거는 서군 중에 몇몇 다이묘들의 변심과 배신으로 동군에 유리하게 전쟁이 이끌어지고 동군이었던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체 이제 일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전투였고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오사카를 주지역으로 하다가 이제 새로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발하고 개척하고 있었던 에도, 지금의 이제 도쿄도로 이제 그들의 이제 사실상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지까지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타도되고 새롭게 이제 일왕 그들의 이제 말로는 천황의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유신하자 해서 이제 그게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그 세기가라 전투가 있고 나서 이들은 서군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지역이 도쿠가와 시대 때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거의 유폐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 전개에는 거의 그들의 어떤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일본 역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순신을 볼 때 이순신은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았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라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유교 성리학 사회의 어떤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분의 어떤 그 성정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느냐. 제가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분의 철학을 들었으면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다들 기록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적인 어떤 일기인 난중일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난중일기는 후대에 정해진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그분의 임진일기부터 무술일기까지의 1598년 10월 17일의 무술년의 기록까지를 우리는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면모를 내면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기도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이게 간략하게 쓰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것들을 많이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시대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추상들이 있어요. 충민사에 모셔졌던 추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표준영점이라는 거 아시죠? 1960년대. 그래서 이런 영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근원적인 것을 보자면 지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단과 이와 기의 문제로 조선은 거의 500년을 논쟁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선 사회의 담론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동국대학교인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의여지를 어떤 심적인 문제로 풀자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특히 수호지심이 이 의에 대한 문제는 조선 사회를 강력하게 그 시대적인 어떤 정신으로 갖고 있었고 이 의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지금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쪽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의 문제는 북한 쪽에서는 이게 더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저항정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어떤 정신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맥락을 이어왔던 이 의의 정신이었고 예의 정신은 북한 쪽에서 너무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군사부일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이게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 애호역의 칠정의 문제와 함께 이제 굉장히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태계 이황 선생과 기대승 대감의 굉장히 어떤 젊고 그다음에 노회한 두 사람의 어떤 서신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시면 그게 이순신의 무엇을 말해주냐면 당시 조선의 사대부나 이거는 어떤 문관과 무관을 다 통틀어서 특히 이순신 장군은 원래 문관으로 뭔가 좀 입신양명을 꿈꿨다가 이제 무관으로 바꾼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나 잘 그분의 어떤 성정 속에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이 좀 길게 갔으면 이런 거 다 이야기 드리겠지만 결국 이것은 사단의 문제가 결국은 성과 경과 그 다음에 신의 문제로 이게 또 귀착이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경과 신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근대사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조선을 이제 넘어서 대한제국의 문제까지도 이 문제는 갑니다. 그래서 성과 경과 신의 문제는 이제 그게 여실하게 이제 여기에 표출되었던 것이 이제 동학의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이걸 또 전면적으로 본인의 동학에 대해서 오셨고 결국은 조선 시대의 문제가 인의예지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군자상으로서 볼 수 있었던 그 인의예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한 명의 사대부가 그걸 통해서 인간의 자기 완성을 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성경 신의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성실하다라는 말로도 되지만
굉장히 어떤 항상성, 이게 더 본질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매우 명료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고 어떻게 항상성을 가진 이 성의 정신으로 본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경. 이 뭐 공경하다의 문제, 경은 공경의 이 단어의 본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요. 보면은 이제 어떤 집중하는 힘. 굉장히 누군가를 바르게 대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 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순신의 정신, 어쨌든 이 경의 문제는 결국 이순신의 정신에 있어서 특히 전쟁을 준비하고 특히 전쟁을 준비할 때는 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이 경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사대부의 정신이 어떻게 한 장수의 그 심성과 현실적인 지점에서의 태도를 결정하느냐, 요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신의 문제는 믿는다의 신인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 없음, 어떤 정직함이라는 부분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를 들여다보면 매우 명료해지는 게 있습니다. 무인으로서의 이순신, 그리고 그 이전의 이순신의 어떤 지점들을 바로 이런 전투를 실질적으로 매우 특징 있게 치르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되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성실하게 어떤 준비를 해서 만든 전투가 보다 바로 1차, 2차 출동과 아우러지는 3차 출동의 대미였던 이제 한산해전이 이순신의 그 힘성 중에 매우 이 성에 가까운 전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은 우리가 그냥 어떤 정말 기적적인 역전승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투척대 330척의 기적 같은 역전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나게 집중된 이 경의 어떤 성격을 띠는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란해전은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역사라는 부분을 거시적으로 생각을 강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거짓되지 않고 뭔가 정직한 전투로서의 어떤 전쟁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노량해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가 영화 이제 3부작을 완성해 가는 게 어떤 매너리즘이나 뭔가 그냥 속편의 어떤 전편에 기대어서 단순히 돈이나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제 3부작이 기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량해전 12월 20일 전국 대개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올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다른 어떤 민족과 나라들이 갖지 못한 이러한 대단히 인간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꾸준하고 그리고 굉장한 집중력과 그리고 후대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셨던 이분의 어떤 이 정신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도 물론 감동이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분의 정신이 지금 시대에 좀 통했으면 좋겠다. 그제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한판 붙어가지고 물론 그 뒤에는 어떤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이 물론 강하게 깔려 있었겠지만 이런 시대에 그리고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지금 벌써 1년이 넘는 이제 장기전이 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우리나라 인지너라니 아주 강하게 연상이 됩니다. 적어도 푸틴이 죽거나 정권 실감하지 않으면 절대 저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것도 정략적인 거지만 지금 젤렌스키와 그 부인의 뭔가 여러 가지 추문들이 또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어떤 게 맞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전쟁이 몇 년이 갈지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임진왜란 그 7년이라는 것이 임진년 그리고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계산년까지 이어졌던 2년의 초기 전투와 그리고 정유재란부터 마지막 1998년 다음 해까지 있었던 그 2년의 전투가 굉장히 연상이 되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4, 5년간의 기간은 이제 거짓된 이제 강화협상이라고 해서 그게 또 굉장히 또 아주 해괴하고 아주 재밌는 시대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또 저희 파업되고 파직되고 그리고 또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정유재단을 벌어지는 이 상황들이 매우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있는 무엇인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순신의 정신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고 집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만히 있어봐라. 다음 진행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겠죠? 뭐가 싹싹 스쳐 지나가는데 적당히 스캔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순신의 정신이 결국 우리의 시대 정신을 넘어서 미래 정신으로 가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이순신의 이 의의 정신이 성경신의 정신이 결국 이런 독립투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대한의 광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에서 카이로스는 대단한 이게 선언인데 우리가 지금 조명을 못해서 그렇지 1944년 카이로에서 미국 영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모여서 카이로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이었는데 거기에 코리아를 조스카실에 독립시킨다. 아니 그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딱 코리아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사실 대한임시정부의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드라마도 잘 나왔던데 김비나도 연기 잘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게 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국보, 동학 그리고 다시 탄생 그리고 대한 연방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한이라는 동명의 정체성은 이미 그 자체가 제국적인 함의를 갖고 있고 그 요즘에는 이제 제국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어떤 연방의 개념을 많이 쓰니까 결국은 연방으로 우리가 이순신의 정신을 좀 잘 펼쳐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어떤 분한테는 어떤 영감이나 또는 뭔가 뜨거움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이순신을 저는 기획하고 그리고 영화로 준비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으로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저 배우입니다. 네. 어쨌든 두서없이 빠르게 스캔하듯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뭔가 남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 발제는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민 감독님께서 짧은 시간에 아주 멋진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PPT는 이것으로 끝을 냈고 여러분들 자료집 있으시잖아요. 자료집을 가지고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김한민 감독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하셨지만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럼 두 번째로 문무경전의 장수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노영구 국방대학교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도 아산 가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역사인식 가지고 발표했는데 10월달 무슨 이순신 특별
주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낌이 좀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에 대한 것을 특별한 사람의 이순신보다는 그 시대의 이순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이해 중 하나가 마치 이순신만 글을 쓴 무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난중일을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됐기 때문에 이순신만의 특별한 어떤 모습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문과 무를 상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따져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에서 썼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그 군사적인 제국주의, 군사적인 국가 일본과 군사적이지 않은 조선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을 이제 문치주의 국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나타난 것 같고 이순신은 대단히 예외적인 사람.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춘원 이광수 이후에 이순신은 조선에서 매우 불행한 특별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국가 일본, 군사적이지 않은 국가 조선 이런 두 가지 이미지에서 이순신은 예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대 이후에 군부 정치의 과정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다 하는 우리 사회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순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하다. 이순신은 뭔가 학문을 할 줄 아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6세 중반과 후반을 살았던 이순신의 존재가 과연 그동안의 특별한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먼저 문제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소양과 군사적인 능력이 과연 대척적일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제가 드리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조선사회가 15세기 후반이 들어가면 동아시아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봄 일정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군비를 줄이려는 과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능력보다는 뭔가 행정적인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초반이 넘어가게 되면 대체로 본다면 무인들에게도 군사적 능력 이외에도 이제 학문적인 능력들, 행정적 능력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묵과에서 강경이 굉장히 중요하시게 됩니다.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묵과에 응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서를 요구하게 되게 되고요. 그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순신 시대가 되면 그 무렵 직전이 되면 이른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유신들, 이른바 제가 썼습니다만 유장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순신은 굉장히 보편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인물들이 그 무렵에 유시면서 군사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특출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집안 자체가 유학자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김어명인의 가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은 어찌 보면 그 시대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게 됩니다. 기록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대체 본다면 이순신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마치 선비와 같은 이미지, 그다음 굉장히 학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묘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진급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수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순신은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습니까? 좀 할만하면 파직당하고 할만한 파직당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가계를 분석해보고 관직을 분석해보면 불행한 인물이기보다는 승진을 좀 빨리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순신이 묵과에 급제하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사법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가 가진 능력,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가계 뛰어남이랄까요? 가계의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순신은 그 당시 조선에서 요구하던 유장으로서 능력을 갖춘 뛰어난 무장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상대적으로 일순간 배기동원한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체로 본다면 굉장히 빠른 진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도 조선에서 당파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무장보다는
진급이 빠른 건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전공 때문에 삼도수를 통해서 올라갑니다만 그 이전에 보더라도 한 번에 어떤 백의종군하고 잠깐 좌천된 이후에 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빠른 복과 그 다음에 상당히 빠른 물론 뭐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함께 그가 있던 배경, 항조의 능력들이 함께 작동했다. 그래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임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임신이 무인이 되게 된 것은 장인과 관련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사회는 초기부터 문과 무를 함께 키우는 걸 일상화한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행정고시 준비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고시 준비하시고 매달 한 번씩 총 쏘아가지고 사격점수 내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당하 문신들은 매달 활을 쏘아 점수를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있겠죠. 저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문신들도 모든 사람이 수령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소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의병장들이 왜 뭐 갑자기 의병 나오느냐 문신들이 그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말 타고 활 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죠. 물론 이제 무신보다 못합니다. 못하고 맨날 활 쏘게 하면 무신들이 활 잘 쏘는 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그런 장면이 일게 나옵니다만 어떤 간에 그 당시 이수는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무신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수이씨 가문도 16세기에 크게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이일곡뿐만 아니라 이순과 같이 무반으로 등용하는 집단도 꽤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진은 자연스러울 때부터 문신적인 모습하고 무인적인 모습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의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인적 기품과 함께 문신적 기품이 동시에 있고 동시에 이제 그가 낙향해가지고 당시 아산 지역에 있는 한령들과 같이 한번 활을 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방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순신 가계의 특징적인 요소다. 동시에 그것은 이순신 가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가계의 어떤 특징 요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이제 문신적인 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군사의 지식도 상당히 뛰어나죠. 무경을 상당히 많이 익게 되고요. 또 직접 이제 뭐 진도를 그린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순신만의 특징적 요소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좀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무장들에 대한 다양한 글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무장들이 문과 준비를 하다가 무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 형은 뭐 문신인데 동생은 무반을 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순신 가계의 특징 또는 이순신만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어떤 두 축이 있잖아요. 문적인 축하고 무적인 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축은 상생 또는 상보관계지 상극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이 행동하는 걸 보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토론 그 다음에 군사적인 훈련 이것이 교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 쏘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뭐 토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인으로 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인의 능력을 하면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사람들 생각합니다만 무인 능력은 사람을 잘 조직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이게 이제 무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인 능력을 그 사람이 얼마나 팔 잘 쏘느냐, 얼마나 칼 잘 쓰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여기 충공 센터장님이 제일 나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무인상을 잘못 그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인상은 항상 억세고 강하고 그런 무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인상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죠. 한국의 무인상은 점잖고 그러나 단호하고 동시에 이제 지적이고 이런 어떤 모습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어떤 무인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조선 사회에서 무인들을 본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개인적 품성은 실제 지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어떤 지적인 측면은
실제 어떤 문제 생겼을 때 휘하 병사들이나 장수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의지를 하늘 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사회 지도자를 본다면 가끔 요구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자고 하는 우리가 모토를 던질 때가 있죠. 우리가 실은 그 모토에 감동해가지고 그 모토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가 한번 쭉 몰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너의 리더의 어떤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준일 같은 경우는 항상 집단적인 토론, 그 다음 집단적인 어떤 부여훈련,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한 굉장히 어떤 지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실은 전성의 어떤 요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때는 군사적 문제할 때는 항상 육체적으로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하고 억센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나름대로 뛰어난 어떤 군사 지도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 임신의 전성의 능력은 뭐랄까요 군사적으로 억센 모습보다는 차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모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 임진왜란의 극복에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랬을 때 그 당시 저로 썼던 말이 강자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강자존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억센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운동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튼튼한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능한 그 장수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억센 강인함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어떤 다양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장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 가지 하고 많이 끝내겠습니다. 우리 조선사회를 굉장히 문치주의 국가, 문학의 국가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자를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무의 반대말 문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문화 함자에서 문이란 말은 질서, 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 반대말의 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치주의 국가란 말은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하는 정상국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은. 문치주의 국가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무치주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당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 조선사회를 바라볼 때 문치주의 국가나 문학의 국가로 바라본다는 게 과연 우리가 적절한 어떤 해석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해석보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한번 조선사회를 바라보시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천재 이순신이라는 제목으로 이경식 육군본부 리더십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 군에 몸담았습니다. 제가 그런 군사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순신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군사천재 이순신으로 했고요. 그걸 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군사를 논할 때 저희들은 과학이기도 하고 술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원칙이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처럼 또 기습을 하면 이렇게 방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를 과학과 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학적이기도 했고 술적이기도 했습니다. 왜 천재를 이야기할 때 천재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면 일반 사람보다 좀 특출나게 뛰어난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군사적 천재라고 하면 군사적인 면에서 그러한 특출난 면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동양에서는 이제 제갈공명이나 칭기스칸
서양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군사적 해안을 갖춰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군룩 이전에 따라서 군사적 천재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한 마찰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그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40여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전승무패를 이룩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다. 따라서 이순신은 군사적 천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승전 기록을 남기게 됐을까? 라고 봤을 때 이순신의 임진왜란을 임하는 태도는 오로지 충성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장수로서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책임감이 이순신을 군사적 반열에 오르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조선에서는 반드시 외적이 침략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선조도 그에 맞춰서 장수들을 새로 임명하고 전국적으로 전쟁 준비를 했지만은 이순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장수들이 대충 전쟁 준비를 했던 그런 걸로 인해서 조선은 심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다른 장수들만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순신과 차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 천재성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은 승리할 수 있는 맞춤식 전쟁 준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손죽도 사건이라고 고흥 손죽도에 외적이 침략을 해서 당시에 녹도 건관 이대원이 분전을 했지만은 사로잡히고 섬으로 끌려 내려가서 외적들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자수사였던 심암은 이대원을 구원하지 않았고 전라병사 마찬가지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조는 전라자수사인 심암을 참수형을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1587년에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부임해서 손죽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쟁 교훈을 도출하는데 적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조선 수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본 수군의 강점은 조총을 사용하고 등선에서 육박전을 잘한다 라는 것이었고 조선 수군의 강점은 총통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본 수군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조선 수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순신의 전쟁 준비 개념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일본의 함대를 바다에서 격침시켜야 되겠다. 상륙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조선의 그 판옥성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등선 육박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에 하나 상륙했을 때 수송 전투로 전환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판옥선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고 거북선에 칼송물을 꽂고 또 적의 함선을 바다에서 격침시키기 위해서 판옥선의 총통과 거북선의 총통, 다양한 총통을 탑재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조선수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군사적 천재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재성은 총통 화력 전투 방법입니다. 당시의 전투행위들은 대부분 기동 개념입니다. 즉 말하자면 적군에서 활을 쏘거나 총통을 쏘거나 육박전을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은 이제 총통 화력 전투 개념을 도입합니다. 당시에도 물론 그러한 판옥선의 총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통을 사격하는 그러한 전투는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적의 함선을 상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개념 하에 다양한 사거리에 총통을 탑재하고 다양한
포탄 종류를 탑재하고 적의 표적 성질에 따라서 포탄 종류, 사격 종류를 달리하고 표적의 거리에 따라서 또 다양한 총통을 사격한다 하는 면에서 그러한 활약전투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그 방어 전략은 재승방약, 그 중에서도 왜군이 쳐들어오면 육지에서 싸운다, 방어의 육전론이었죠. 그렇지만 이순신은 절대 상륙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 총통 활약전투 개념만이 적의 함선을 깨트릴 수 있고, 함선을 깨트려야만이 상륙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순신의 천재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재성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맞춤식, 그 작전적 맞춤식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적의 의도나 상태 그리고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전투를 했는데, 주로 이제 량에서 전투를 했죠. 명량, 노량, 견내량 이런 데서 주로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좁은 수로 해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에서 전투하면 그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규모의 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협을 빠져나오는 적의 함선, 소규모 함선을 각계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적의 함선에 대해서 전투력을 집중하고 전투력 우세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좁은 정면에서 싸움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력의 열세를 어느 그 좁은 정면에서 전투력 우세를 달성한다 하는 것이 이순신의 싸우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싸웠을 때 판옥선 한쪽으로 적 외선 2척 내지 3척은 3척보다 우세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순신은 그러한 좁은 정면에서의 전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명랑해전 전에 장흥 회령포에서 우수현까지 이순신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대유인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설정했는데요. 당시에 12척이 전투력이 전혀 없는 함선이었죠. 총통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인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는 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물자가 필요했고 총통이 필요했고 또 포탄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역을 내주고 전투 준비 시간을 확보했다. 그런 면에서 이순신이 이제 회령포에서 우수현까지 이동하면서 전투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일본군이 어람포나 벽파진에서 이제 두 차례 기습을 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순신이 우수현까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차단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군이 그런 면에서 전략이라든지 전술에 실패가 있었죠. 이와 같이 이순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기만의 그 지역에 맞는 싸우는 방법을 적용해서 승리했다. 그런 면에서 천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내량 확보 전략입니다.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의 그 좁은 협수로인데요. 그 옆에 한산도가 있죠. 이순신은 1592년 6월부터 1597년 7월까지 정유전환이 날 때까지 견내량을 이순신 소나기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견내량을 확보함으로써 조선수군은 전투력을 전략하면서 일본군의 서해를 통한, 남해 서해를 통한 한성원의 진출을 차단할 수 있었고, 또 조선수군의 전력 증강을 할 수 있었고, 또 소규모의 전력으로 일본군에 기습하기도 하고, 또 조선수군의 안전을 한산도에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한산도에 3도 수군 통제형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조선수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본군의 서진을 차단할 수 있었는가? 한산도에 가보면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함대를 관음포로 몰아넣고 목숨 내놓고 싸운 노량 해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노량을 차단하고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를
노량 그 관음포로 몰아넣고 거의 뭐 전멸을 시켰던 임진왜란의 최대 수군 전투였죠. 노량해전에 임하면서 그날 자정에 선상에서 하늘에 다짐을 합니다. 차수 약재 사직우왕. 원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뭐 지금 군복을 벗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이 살겠다는 생각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음포는 퇴로가 막힌 포고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대규모 함대를 몰아넣고 경멸을 시켰다. 이거는 사면을 포위해서 경멸하는 게 가장 쉬운데요. 사면을 포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대규모라서. 그래서 나머지 3면은 포구가 막아주고 한 면만 가지고 이순신이 차단하면 그 포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게 만약에 명나라 군인 진림군하고 연합이 아니고 이순신 단독으로 그러한 규모의 함대를 가지고 싸웠더라면 이순신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명나라 군이 뭐 이순신의 지휘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조선 수군회처럼 전투 기강이 확립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하는 일본 수군, 일본 함대들이 돌파가 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난전으로 됐었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참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대규모 함대를 관음포로 몰아넣고 마지막까지 적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던 것은 이순신의 천재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순신의 천재성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의 일념과 장수로서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책임감이 필사직생의 그러한 정신과 자세로 표출되어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순신의 천재성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면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발표 시간의 짧은 등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발표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김만민 감독님의 노량해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식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